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훈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저희를 재밌게 해주실 건가요? 재밌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조직 문화. 예. 저는 뭐 좀 약한데 회사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경영학도로서 이제 조직 행위 이론 이런 느낌들이 그 조직 강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영학도예요? 예, 맞습니다.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는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요? IMF 이후에 IMF 이후에.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와가지고 예. 영화. 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취업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1980년대 이후에 네. 사실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할 때 네.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CEO라는 말이 레이거노믹스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뭐 조직 문화를 강화를 하기도 하고 MBA를 키우고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를 하이어라키로 만들고 네. 막스 베버의 식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관리자를 두고 그래서 경영자 수업을 받는 것 그리고 경영학도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영학도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경영학도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스템 쪽에 엔지니어들도 너무 많죠. 네. 예. 자, 아무튼 그 경영학도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MBA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긴 할 텐데. 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중에 저보고 오늘은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간단히 요점부터 얘기를 하면 개인은 너무나 똑똑하고 음.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은 다 멍청해진다. 어. 사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하나하나는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조직은 멍청하게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대량 생산을 선호한 것.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막스 웨버 이후에는 조직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20세기 문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대충 만들어도 언젠가는 이 물건을 누군가 사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G 같은 거대한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막 등장해서 그 P&G들도 예를 들면 막 공격을 하고 그래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알아요 혹시? 어니스트 컴퍼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제시카 알바라는 영화 배우 있죠. 네, 네, 네. 예, 제시카 알바라는 영화 배우가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네. 그 유기농 뭐 이런 제품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몇몇의 배우들과 아예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출자한 거예요, 그러면?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니스트한데? 그런가요? 네네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P&G에서는 이미 그런 제품들 다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거대한 회사잖아요. 프록터앤갬블이라고. P&G가 원래 프록터앤갬블의 약자니까. 근데 어니스트 컴퍼니가 지금 아주 약재를 하면서 지금은 제품의 종류가 1,300개가 됐고 전 세계에서 지금 P&G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회사가 이게 되고 한 있는 거죠. 몇 년 정도 된 거죠? 몇 년 안 됐어요. 이 몇 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P&G 같은 회사가 생겨날 밖에 없었던 그런 20세기의 환경. 그런 환경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 그리고 리더는 무조건 상명하복을 이제 명령을 내리고 조직원들은 따르고. 네. 그러니까 관료제 체계에서의 관료들이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약간 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에서는 집단지성을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예. 네. 그럼 집단지성이 가능하긴 해요? 개개인이 보면은 진짜 날고 기는데 맞습니다. 네. 모이면 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집단지성이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또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있죠. 브레인스토밍. 예.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들어만 봤어요. 뭐 회의할 때 브레인스토밍. 예. 방송국에서도 그런 거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며 가며 듣기만 했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작가들하고 또 이 PD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네네. 브레인스토밍 하자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럴 때 들은 거죠. 경영학도로서의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생각해요? 브레인스토밍 이제 제가 여기 하나를 얹으면은 음. 요거에서 발돋움해서 이렇게 얹고 이렇게 나가서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아 그래요? 네.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실질적으로는 조직 문화에서는 전혀 그 실질적 효과를 못 내요. 왜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의견을 던지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럼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럼 거기에 정보 폭포 효과가 생기겠죠. 정보 폭포.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윗사람이 같이 중국집에 그 직원들하고 가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정보 폭포 효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짜장면 시킬 테니까 알아서도 시켜. 뭐 이거. 그러면 짜장면 볶음밥 이외에는 뭐 거의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 네. 그죠? 그게 정보의 폭포 효과예요. 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견에 거의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울만 좋네. 얼마나 좋은 거죠. 1977년인가요? 거기에 네. 제가 공항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네덜란드의 무슨 공항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그 보잉 747 두 대가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엄청난 사고네요. 77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항공 안전에 대한 모든 규칙들이 막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기장한테 부기장들이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네. 그리고 나사의 콜롬비아가 폭발했던 것. 그것도 사실은 조직 문화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은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똑똑한 사람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대로 움직이면 조직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어떤 이 피라미드 구조의 그 근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유토피아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까 우리 퀴즈. 네. 퀴즈로 네, 냈던 네. 거. 유토피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자 정의를 하면 이런 거죠. 원하는 정도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요하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증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유토피아 증후군은 방송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왜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딱 일반인이 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꼭 참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참가의 의미로 두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나는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1등 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소리지만 얼토당토 않는 실력으로 맞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얘는 진심이에요. 진심. 뭐 편집은 웃기게 될지 몰라도 얘는 진짜 자기가 대단한 가수가 될 거라는 야망이 막 보이고. 그래요? 네. 우리가 그들의 노력과 뭐 이상과 꿈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죠.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건데 객관적 실력을 떠나서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조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은 CEO들이 유토피아 증후군에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주 강한 요구들을 하죠. 예를 들면 무조건 두 자릿수 성장을 해야 된다던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성장. 이건데 작년에도 10% 성장했으면은 올해는 11% 성장해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유토피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전략은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에게 강하게 그냥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토피아 증후군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게 오히려 오산인 것 같아요. 나도 역시 유토피아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조직의 룰을 따라야 되고 조직이 지금까지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이 어떤 수요의 경제가 아니라 공급의 경제를 네, 끌고 네.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조직 문화의 또 하나 그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조직 문화로 사건이 크게 터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딥워터 호라이즌인가? 딥 호라이즌 그 폭발 사건? BP라는 회사 알죠? BP? 그러니까 석유를 채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유를 채취하는 회사들이요.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멕시코만에서 그 시추선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완전히 그냥 원유로 다 뒤집어진. 어이구.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그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 예, 저도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조직 문화가 만들어 놓은 사건이라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전해내고 있죠.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세계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경영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 경영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게 뭐예요? 1980년대 이후에 주주가치 극대화,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러다 보니까 뭘 요구해요? 속도가 무조건 빠른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무리하게 되는구나. 비용 절감과 속도에 빠른 것 이거를 엄청나게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 인류 학교, 대학교 경영학도들을 우리는 다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학교들을.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똑같이 기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스펙들도 비슷하고 교육받은 것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전략을 짜게 되면 비슷한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죠? 회사마다 별로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기려면 비용을 절감을 시키거나 아니면 속도가 빠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원들은 더 시간이 없고 일에 쫓기게 되죠. 일에 쫓기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에 쫓기게 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나중에는 중요하고도 급한 일로 변해버려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살 때, 이번 달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라고 네, 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장 오늘 하지 않아도 돼. 네네. 그러면 여유를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유를 갖고 나중에 다음 주에 할 일이지만 오늘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너무나 급하게 하다 보면 급한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청이 오는 급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중요하고도 급한 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쫓기는 거네요, 계속. 완전히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고도 슬픈 얘기네요. 조직 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조직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은 어떤 조직이든지 속하고 싶은 욕구와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조직에든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매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도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문제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룰을 따르다 보면 그 조직 안에서의 룰에 적응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그 S그룹을 보면서 뭐 S 뭐뭐맨 뭐 뭐뭐맨이라고 막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예전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복장이 어느 정도 규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회사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저 사람은 뭐뭐맨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엔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의 복장이 그 어떤 수트 문화에서 이 좀 편한 캐주얼 문화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가 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은 거의 모든 조직에는 문화마다의 그 조직마다의 문화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 문화가 강사들도 조직에 가서 이제 조직 문화 바꿔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늘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건 외부 사람이잖아. 그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맞아요. 왈가왈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네. 그거는 마치 어느 집안에 그 뭐 조선시대로 보면 시집 온 한 여자가 네. 아 이 집안 문화 바꿔야 된단 말이지 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외국에서는 나이가 차이가 있어도 친구로 여기고 맞아요. 거기에는 뭐 존칭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미국 문화에는 네네네. 존칭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존칭 문화가 있잖아. 맞아. 옛날에 그 상훈 씨 그거 알아요? 히딩크 감독 2002 월드컵 때 몇 살이었어요? 저 중학교 3,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딱 와가지고 1초라도 빨리 패스를 해야 골을 넣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명보 형, 뭐 선홍 선배, 황선홍 선배 패스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히딩크 감독이 이게 뭐냐 도대체 해서 그냥 너네 이름 다 불러라. 근데 정작 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이 선후배 관계가 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이천수 선수가 야 명보!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총애를 받았다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랑은 조금 좀 어색하죠. 우리들은. 예. 일종의 야자타임 한 야자 거죠. 타임, 야자 야자 타임 한 거죠. 예. 그리고 자 이제 조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누구나 다 1류, 2류, 3류가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1류는 그렇다 치고 2류와 3류가 좀 특이한데 2류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네네네네.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게 2류예요. 예. 그리고 3류가 있는데 3년은 뭐죠? 3류는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아.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1류를 뽑아. 1류를 뽑아. 그러면 3류임을 자처하는. 예. 1류, 2류, 3류가 조직에 있다고 하면 네. 어느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이 망가질까요? 2류요. 그렇지. 예. 2류가 많을 때 조직이 망가져요. 오히려 3류는 크게 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사실 이게 10명이라고 조직에 10명이 있으면 2명은 정말 열심히 해요. 예. 그 다음에 2명은 정말 열심히 안 해. 그리고 3명은 대충 따라가.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이게 사실은 10명의 그 줄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둘을 내보내잖아요. 네. 그럼 8명이 똑같은 비율로 또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조직은 굉장히 좀 신기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개개인으로 볼 때는 다 똑똑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보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리더십 학자가 100명 있다. 그러면 리더십 이론은 101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네. 리더십을 주장하는 교수나 학자나 강사들마다 다 이론이 다 틀려요. 사실은. 그만큼 이 다채로운 인간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거는 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조직, 개인으로 볼 때는 똑똑하지만 조직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멍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그건 조직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을 지금은 많이 깨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도 회사의 구조를 칸막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뭐 개방형 사무실 뭐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개방형 사무실로 바꾼다고 해서 그 조직 문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호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직 문화가 달라지지 않듯이 네. 개방형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네. 좀 몰랐던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요즘에는 옛날 20세기의 조직 문화를 깨자는 또 새로운 조직 문화가 또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직 문화를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없어요. 경계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 예. 그걸 다 바꾸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걸 일찌감치 바꿀 수 있었다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 생기지 않았었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아마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조직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직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네. 조직에서 일을 하고 나 스스로 어떤 철학을 갖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은 우리 조직은 그런 문화가 없을까? 나는 혹시 짜장면을 야 짜장면 나 짜장면 시킬 테니까 뭐 알아서 시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또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직 문화를 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현명하게 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류, 이류, 삼류 말씀하셨는데 약간 나는 이류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누구를 추천해 주거나 제가 뭐 대타를 여기다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나는. 나 이류인가 봐. 저는 삼류. 왜?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그냥 우리는 육류. 육류. 여기나 먹자. 어류. 어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몽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